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영업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데이터 마이닝 센터와 연계해 준비한 글로벌 AI 퀀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NH투자증권 아나운서 신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온라인 포럼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자 서울대학교 데이터 마이닝 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조성준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파이낸스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조성준입니다. 네,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오늘 제 주제는 이러한 빅데이터와 AI를 가지고 어떻게 파이낸스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러면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고 생성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빅데이터를 그런 어떤 IT적인 성격이 아닌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데이터는 인사이트로 바뀌고 또 인사이트는 밸류로 바뀌는 이러한 변화의 두 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원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인사이트로 바뀐다는 것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AI나 시각화, 통계, 최적화 툴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또 한 번의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디시전 메이커입니다.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HR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이죠. 그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밸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마치 식재료를 가지고 셰프가 조리를 해서 파스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레스토랑의 고객이 이거를 식사를 통해서 포만감, 행복감 이런 거를 느끼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라는 건 바로 식재료인 것이고 그 다음에 AI, 통계, 시각화, 최적화 이런 어떤 분석 방법은 바로 조리법이 되겠죠. 그 조리하는 사람은 셰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어떤 맛있는 어떤 파스타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본다면 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파스타가 되겠죠.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파스타가 들어올 때 뭐가 좋은지 이건 제가 소개해 드리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파스타를 잘 만드는 그런 재료로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AI나 분석 방법은 그런 빅데이터를 이런 인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파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조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데이터만이 재료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수많은 그런 우리 전문 학문이 있죠. 그런 학문에 대한 전문 지식 이것도 당연히 인사이트의 소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면 소위 경험이 생기고 또 감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같은 섹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저는 이제 데이터라는 새로운 어떤 재료를 더 추가하자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파이낸스는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봐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 중에 그래도 데이터를 제일 많이 봤던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의 특징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화고, 두 번째가 객관화고, 세 번째가 24/7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빅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어떤 인사이트의 특징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기획입니다. 플랜이에요. 그래서 플랜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VID로 합니다. 두 번째, 이 VID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Value, Insight, Data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실행하는 두 번째 단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즉 아까 요리로 비유하면 이거는 두 번째 단계가 조리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가 그 조리가 돼서 파스타가 나오면 레스토랑의 고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연 내가 주문한 파스타가 맞나? 뭐 냄새도 맡고 모양도 보고 맛도 보고 하는 단계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단계예요. 식사를 통해서 포만감과 만족을 얻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밸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자, VID를 제가 기획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식입니다. 밸류에서 시작해서 인사이트, 데이터로 가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요리에서 아까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리를, 내가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몹시 춥다 그러면 따뜻한 요리를 주문할 것이고, 굉장히 덥다 그러면 시원한 걸 주문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 상태가 무언가, 뭐 체온을 내리는 게 목표인가, 아니면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어떤 파스타가 생각나서 그거를 꼭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wants 또는 나의 needs를 생각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릅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주문하죠. 그 다음에 이 파스타를 주문하면 주방에서는 파스타 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재료를 확보하는 거, 이게 바로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문할 거냐. 근데 이 첫 번째 이 관계는 사실은 고객만이 아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사람이 아는 거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요리의 재료를 확보하고 찾고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플랜을 하는 거는 결국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음식점에 오는 고객이고 결국 의사결정자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를 바꿔주는 그 열정이 분석과 역. 배치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알겠더라고. 근데 그거 때는 선배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체크하는 것은 또 다시 디시전 메이커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왜 이 회사와 저 회사를 같은 섹터로 묶는가? AI가 그렇게 묶었다는데요.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검증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같은 뭐 섹터다 또는 이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고 인사이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파이낸스 이 상품은 거래가 되고 그 거래가 되는 내역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록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즉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그 회사 종목에 대한 다른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많이 판단을 했어요. 물론 뭐 매출이 얼마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회계적에서 계산을 하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 소스들이 이제 다 공공연하게 다 이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SEC에 들어가 있고 한국은 이제 다트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서로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죠. 물론 SEC나 다트에 이미 올라간 내용을 또 기자들이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정말 1초에도 수백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소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벨로시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데이터죠. 정말 1초에 수천 개의 데이터가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 회사의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또 자기들이 직접 내는 그런 디스클로저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자기 그 회사 자체가 발표도 하지만 사람들이 특정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죠. 네. 그다음에 글라스도어 같은 임직원, 현재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큰 손들, 뭐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FOMC 멤버들이나 또는 전 유럽의 은행의 은행장, 이런 분들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자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우리나라의 뭐 한국은행장도 마찬가지죠. 금리 정책을 어떻게 지금 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펼 것 같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거를 또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연설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연설문도 우리에게 좋은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우리가 과거에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 소스는 바로 인공위성 사진 데이터인데요.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를 매일 돌면서 뭐 할까요? 그냥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뭐 이 중에는 군사용 또는 스파이용으로 적국의 VIP를 찍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서울 상공, 부산 상공, 미국의 뉴욕 상공,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상공에서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그럼 여기에 찍힌 이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각국의 중요한 곡창지대에 곡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빅데이터 소스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있긴 했지만 지금 더 많은 양으로 확보될 수도 있고, 과거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파이낸스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들이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뭐 당연히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대로 뭐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있고, 리턴 프레딕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른 연구원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연구 방법과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서 요것과는 좀 다른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 거래 탐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물론 카드사에서 해외 카드 결제 내역을 가지고 사기 스코어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DS라 그래서 많은 카드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들의 그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AI 모델들을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이걸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 이거를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면에서 특히 여러분들 증권사도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그 고객들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이제 접수를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해소가 안 되면 금감원이라는 데다가 민원을 내게 되면요, 아주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녹취를 한 것을 우리가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과연 민원 접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설문들 이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문이 또 그 BIS의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주 최근 것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하고 같이 그 분석을 해본 건데, 2001년부터 13년까지의 약 거의 10,000건 가까운 그 연설문을 분석을 해서 도대체 가장 간단한 분석인데요, 지난 해에 비해서
갑자기 새로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 뭐 금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항상 존재하니까 오히려 그런 단어는 무의미하고요. 처음 본 그런 단어가 등장했다면 이게 뭔가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잘 만들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요. 2004년부터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맨 왼쪽이 이제 공통적인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유럽, 영국, 독일, 일본 이렇게 주요 국가를 보면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단어들을 보시면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단어들이 등장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얘기 뭐냐면 나라마다의 그 관심사나 걱정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또 2005년이 되면 또 시간적으로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공간적 변화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옆 나라와 우리나라는 다르고 우리도 금년과 내년이 다르다. 이게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다가 놀라운 게 2007년 되면 갑자기 서프라임 모기지나 포클로저라는 단어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없다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주 몇 회 등장 안 했다가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07년이면 우리가 보통 금융위기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9월에 이제 파산 신청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1년 동안 이 은행장들은 공공연하게 연설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미리 캐치를 못한 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08년이 되면 이제 터모일이라는 단어가 막 등장하고요. 포클로저 등장하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이 되면 이제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거는 2010년이 되면 이제는 또 리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11년 정도부터 다시 주가가 폭락했던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이런 단어의 어떤 등장과 출현과 출몰에 의해서 우리가 큰 어떤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를 금융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캐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여기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하죠.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좋은 실적을 내도 뭐 expectation을 넘어가야 이제 진짜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도 그 컨센서스를 넘기지 못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실적을 냈어도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센티멘트를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CEO와 CFO는 어떤 식의 응답을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의 미래 주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받는 이 일종의 녹취이기 때문에 이 녹취를 텍스트로 바꿔서 이제 많은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올리고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 미래 주가를 한번 찾아본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뽑는 시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들은 아예 그 음성을 그대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뭐 떨리는지 말이 뭐 갑자기 빨라지는지 뭐 약간 흥분한 상태로 CEO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는지 등등 이런 그런 감정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분석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위성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농촌도 찍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은 결국은 뭐 백화점 같은 경우 주차장에 차가 많은지 적은지 그냥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쇼핑몰의 매출을 우리가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AI 방법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뭐 얼굴 인식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런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ESG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사나 10K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ESG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수많은 기업, 수많은 이런 평가 업체들이 해외에 특히 이제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의 평가도 보시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마다 굉장히 그 평가가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사나 10K 등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 평가를 조금이라도 객관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연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류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AI와 빅데이터를 놓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뭐 빅데이터는 빅데이터고 AI는 AI고, 그렇지 않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또 빅데이터가 있어도 AI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 재료 자체로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요리로 만들어서 맛있는 그런 파스타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AI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AI를 하고 싶다 그러면 AI 전문가를 하이어할 수도 있고, 또 하이어 안 하고 잠시 빌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인력을 AI 교육을 시켜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는 그게 안 되죠. 데이터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는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전 세계에 수많은 데이터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더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뭐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픈 데이터도 아직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벤더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이외에도 그런 새로운 어떤 대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터너티브 데이터의 소스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결국 누가 어떤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느냐, 남들이 쓰지 않는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벤더가 주는 데이터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고, 또 여러 데이터 소스가 합쳐지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그 다 IT적인 문제인데 이게 꼭 IT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이, IT 전문가는 금융을 모르고 금융 전문가는 IT를 모른다는 이런 이제 굉장히 아쉬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금융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IT적인 어프로치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또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무한정의 기회가 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VID 플래닝, 즉 밸류 인사이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걸 구조화 시킬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들께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두 번째 세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데이터 마이닝 센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혜진 연구원님께서 공시문서와 뉴스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박사과정 이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공시문서와 뉴스 기사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산업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상장사 간의 사업적 유사도와 경쟁 협력 관계 규명은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시 유사한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시 이벤트의 전파 패스와 전파 강도를 예측할 때 이런 협력 관계는 상당히 주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상장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보았을 때 세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먼저 interpretability입니다. 유사도가 무엇에 기반한 연관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연관의 강도가 객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objectivity 이슈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기준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flexibility라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해당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금융 파이널리스트가
한 가지에 관심 있는 종목이 있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이 종목과 유사한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혹은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파이낸셜 스페셜리스트는 다양한 소스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정보로부터 주요한 정보만을 추출한 후 이 정보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에 기반하여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과정들이 모두 주관적인 지표 혹은 기준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멀티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 먼저 각 뷰별로 다양한 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 관계 또는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객관적으로 또는 무엇에 기반하여 연관도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프레임워크가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발생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플렉시블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멀티뷰 네트워크 형태로 기업 간의 관계를 규명하게 되면 기업 관계망 내에서 이벤트의 전파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이벤트란 기업 관계망의 재료가 되는 것들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 내 변동사항, 주가나 거래량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지분관계의 변화 등이 있겠습니다. 이벤트의 영향은 이벤트 노드의 재료의 변동 발생 이후 주변 연관 노드의 재료의 변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주가가 X% 올랐을 때 연관 종목들은 그 연결 강도에 기반하여 평균 Y%씩 올랐다는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지난 분기에 연관 관계가 존재했던 종목 AB 사이의 링크가 이번 분기에서는 끊어질 것이다 라는 형태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 관계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 구조가 반영된 종목 인베딩 벡터를 도출하여 벡터 간의 거리 기반 유사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때 이 판단의 기준은 오브젝티브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링크 프리딕션 학습을 통해 기업 간의 관계 추이 탐지 역시 가능해집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또는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시장 세분화 분석을 할 때 혹은 기업 활동 및 성과 분석을 벤치마킹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 상장사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규명하였습니다. 먼저 닥트백이라는 문서 인베딩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 공시 문서 기반, 기업과 기업, 기업과 단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결과에 기반해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뉴스 크리에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연관된 주식 상장사를 탐색하였습니다. 이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디텍션 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비슷한 업종이 가깝게 위치하였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상장사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모듈레리티 기반 커뮤니티 디텍션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적 독자성 또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이 통합된 사업 분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0K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 보고서를 이런 형태로 기업의 성질에 대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건 넷플릭스가 발표한 10K인데요. 본인의 회사에 대하여 이제 텔레비전 네트워크라는 셀프 아이덴티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에서도 사업의 개요라는 부분에서 해당 회사는 회사의 사업적 특성을 자세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뉴스 기사입니다. 이때 뉴스 기사를 활용하면서 단순히 뉴스 기사에 회사의 이름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를 태깅하지 않고 뉴스 기사의 컨텐츠에 기반하여 회사를 연결해주는 뉴스 큐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법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회사 이름 존재 여부로 태깅을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 회사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기사 내용 자체가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이름이 등장해도 기사 내용 자체가 등장하는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 내용에 기반하여 연관 회사를 태깅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분산 표상 기법을 활용하여 회사와 기사 내용 안에 키워드를 동일한 벡터 공간에 투영하였고 이를 기반하여 기사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를 사용 연관된 회사를 탐색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2018년 초에 발행된 2017년 사업보고서를 코스피, 코스닥 1798개 회사에 대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뉴스 데이터는 더벨에서 크롤링한 한국 금융 뉴스를 사용하였고 2017년 1년간에 총 16,800여 개의 기사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문서 인베딩 모델로는 덕투백을 사용했습니다. 이 덕투백은 주변부의 단어로 해당 단어를 유추하는 방식을 차용하였고 이때 도큐멘트 태그를 함께 학습하여 단어와 도큐멘트 태그, 도큐멘트와 도큐멘트 사이의 유사도를 동일한 선형 공간에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학습된 단어와 회사 간의 공간을 가지고 기사에서 발생하는 키워드를 룩업하여 그 기사와 가장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한 그룹, 추출된 기사 종목이 한 그룹인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업 레벨로 원모드 프로젝트하여 최종적으로 웨이트가 붙어 있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덕투백으로 학습한 회사 간의 거리는 즉 회사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기반 셀프 아이덴티티가 가까운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뉴스 기사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은 회사에 대한 마켓 퍼셉션을 반영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축된 후에는 루방스 메소드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즉 산업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룹을 탐색하였습니다. 여기서 루방스 메소드는 모듈레리티라는 지표를 최적화하여 가장 밀집된 노드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최종적으로 1798개의 노드, 즉 1798개에 대한 종목과 3400개의 엣지, 즉 이 1800여 개의 종목 간의 3400여 개의 종류의 연관성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거쳐 대충 이런 모양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색깔은 각자 다른 커뮤니티, 즉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이 종목들이 과연 비슷한 것들이 가깝게 묶였느냐를 정성적으로 탐색을 하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서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이 함께 잘 묶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이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T와 포털, 미디어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가깝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 파란색 그룹이 뜻하는 IT 종목과 초록색 노드가 뜻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 종목들 사이에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가깝게 위치했었다는 점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해 정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적정 커뮤니티 개수를 탐색하였습니다. 이 커뮤니티 개수는 사실 사람이 정할 수가 있어서 어떤 개수의 커뮤니티가 가장 적정한 것인지 탐색하기 위해 정량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에서 40개까지의 커뮤니티를 추출하여 각각의 모듈레리티를 비교해서 적정 커뮤니티 개수를 탐색하였고 커뮤니티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함에 따라 모듈레리티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듈레리티가 비교적,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듈레리티와 커뮤니티 개수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적정 모듈레리티 개수는 이전 모듈레리티 값과 차이가 가장 적어지는 구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였을 때 커뮤니티 개수가 11개, 19개, 28개일 때 모듈레리티 값의 변화가 이전 커뮤니티 개수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탐색된 커뮤니티가 과연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비교해서 얼마나 오버랩이 있을지 교차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화된 산업 분류 모델이 기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 분류 체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산업 분류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화 모델이 인력을 줄이고 보다 신생기업, 신생산업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기존 모델에 비하여 우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업 분류 모델과 기존 와이즈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킴 산업 분류와의 교차 분석 결과를 볼 때 p-value 값이 모두 0.05, 즉 5% 이하이므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독투백과 뉴스 큐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와 주식시장 상장사를 연결하는 바이파르테트 그래프를 성공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 이 네트워크 상에서의 연결은 기업 보고서와 뉴스 기사 내용에 기반하여 주식시장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루방스 메토드를 활용하여 산업적 특별성과 시장의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상장사들을 그룹화할 수 있었고, 한국 시장의 경우 모듈러리티 변화가 감소하는 구간을 판정하여 11개, 19개, 28개의 산업군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이전 산업 분류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산업 분류 체계임에도 이익 중심도, 거리 중심도와 같은 네트워크 지수를 다양한 금융 분석에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연구 개발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멀티뷰 형태로 구현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홈페이지상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기업 기준으로 통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개요나 시장에서의 기업 인식이나 아니면 펀더멘털 인디케이터 같은 기준으로 유사한 기업을 묶어주고자 했을 때 각 기준을 기반으로 각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원한 때 원하는 비율의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초반부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벤트의 영향과 그 서바이벌 레이스를 관찰하고자 했을 때 통합 멀티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는 단순히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올랐을 때 연관된 다른 회사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얼만큼씩 올랐을 것이다 정도의 분석만 가능했다면 멀티뷰 네트워크를 활용할 시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가가 X% 올랐을 때 기업 성질 기반 연관 종목들은 평균 Y%씩 올랐다라는 좀 더 세분화되고 이해도가 높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 간의 관계 변화를 관찰하고자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지난 분기에 시장 인식 기반 연관 관계가 존재했던 종목 A, B 사이의 링크가 이번 분기에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오브젝티브한 데이터 드리븐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세일즈 분께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데이터 마이닝 센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민 연구원께서 Alternative Text Data in Finance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분야의 대체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발표드릴 박사과정 최민입니다. 앞에서 조성준 교수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업계의 여러 태스크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도를 아래와 같은 테이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다양한 태스크 중에서 트레이딩 분야의 알파 창출이나 투자 리서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나 모델을 적용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알파 창출 전략을 위한 연구들은 스탁 프라이스 프레딕션이라는 키워드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뤄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보시면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나 재무제표, 경제지표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조금 더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텍스트 데이터들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다시피 10K나 AK 보고서 같은 공시서류를 활용하기도 하고 뉴스나 어닝스 콜 스크립트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좀 더 날 것의 데이터로는 이제 소셜미디어 블로그나 트위터의 글 혹은 오른쪽 아래처럼 포털 사이트의 종목 토론 게시판에 글들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날 것의 데이터에 가까운 이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텍스트가 아닌 유형의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다들 주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들었다라고 하면 관심 종목 리스트에 일단 추가를 하고 차트는 어떤지, 재무 정보는 어떤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알파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관심 종목 리스트에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 지표들 그리고 수익률 데이터를 조합해서 퀀트 투자 전략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증권사들에서 유저의 보유 종목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 고수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종목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이 실제로 수익률이 좋았는지 백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오른쪽 아래처럼 5년 정도의 백테스트 기간 동안 누적 수익률 280% 정도가 나왔었고 특징적인 것이 해당 시기에 핫한 테마주나 소형주를 주로 골라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를 전략화하기에는 소형주 투자하는 전략이어서 너무 변동성이 높고 MDD가 높아 전략화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도 이제 퀀트 전략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기회를 엿볼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터너티브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고 모으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주로 연구에 사업 보고서를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제 거래소 수시 공시라던가 주요 사항 보고서처럼 실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시 발생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DB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텍스트 로우 데이터를 조금 더 데이터 프레임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수정해서 마찬가지로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셜미디어 데이터로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 종목 토론 게시판 글을 모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쪽 아래처럼 신풍제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주들 혹은 투자자들이 글을 쓰고 이 글에 대해서 조회수나 공감수, 비공감수 같은 수치화된 데이터도 얻을 수 있어서 이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하고 있고 텍스트에 대해서는 오른쪽 까만색 화면에 나온 것처럼 토크나이징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식 토론 게시판 같은 경우는 너무 날것의 데이터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토크나이징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셋의 통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맥스 토크나이저를 활용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정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배당이라던가 폭발사고, 소송, 코스피, 불꽃 같은 이제 주식 게시판에 특화된 단어들을 잘 추출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토론 게시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본격적인 모델링을 하기 전에 데이터 익스플로링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실 종목 토론 게시판에 너무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가 많아서 그걸로 연구를 했을 때 뭔가 그럴듯한 밸류를 뽑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욕이라던가 은어, 비속어 등이 많아서 전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아래는 이제 헬릭스미스, 신풍제약, 신라젠이라는 세 개의 바이오 종목에 대한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 추출한 아웃풋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빨강색, 하늘색, 회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선 같은 경우가 각각 빨간색은 이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 경영진에 대한 토픽으로 언급을 얼마나 하는지를 수치화해 놓은 지표이고 그레이 선, 회색 선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이제 상패와 관련된 언급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색은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미수 관련된 언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위에 세 종목은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일이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이슈들을 잘 반영을 해서 경영진과 관련한 이제 레드라인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경영진 관련된 이슈가 좀 심각해지면서 상장 폐지라던가 주식 거래와 관련한 문제들이 생겨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회색선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경영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주가와 관련된 경영진 이슈뿐만 아니라 갑질이나 그리고 사회적 물의와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토픽들도 추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각각 대한항공, 남양유업, 오뚜기라는 세 개의 소비재 서비스 기업들의 이제 종토방 추출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레드라인은 마찬가지로 경영진과 관련된 토픽을, 그리고 녹색 선이 사회적 물의를 나타내는 토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레이 선은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를 의미합니다. 비교군인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착한 기업, 천사 기업이라고 칭송을 받는 회사이고, 나머지 대한항공과 남양유업은 이제 사회적 물의와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던 회사들인데, 보시면 이제 경영진이나 사회적 물의를 나타내는 녹색 선과 붉은 선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 탐색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구성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위에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것이 이 데이터 종목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구성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일자별로 이제 해당 종목의 기술적 지표 데이터와 업종을 의미하는 업종 더미 변수를 모델의 인풋으로 투입하고, 여기에 차별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추출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추출하는 지표가 중요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나 좋아요, 싫어요 수 등을 수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인풋으로 투입을 하였고요. 텍스트에서는 상패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등장했는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상패 스코어를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인풋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 상장 폐지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는 상장 폐지라는 단어와 유사한 워드2백 모델을 적용을 해서 유사한 단어를 추출을 해서 해당 전체 단어들의 등장 빈도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고요. 워드2백 모델을 학습시켜서 상패와 유사한 단어를 추출했을 때 실제 아래 리스트를 보시면 뭐 거래 정지, 감자, 회생, 그리고 잠식, 휴지 조각, 불성실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들을 머신러닝 모델에 투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부스티드 트리, XGB 같은 트리 기반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결과적으로 이후에 해당 종목이 10% 이상 급등했는지를 맞추게끔 학습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셜미디어 변수를 추가한 경우에 모든 모델에서 성능이 개선되었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 기준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 결과 평균 주간 수익률 10.5% 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좀 더 결과를 뜯어서 보여드리면, 왼쪽 아래가 이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 인풋을 투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수익률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모델에서 소셜미디어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평균 수익률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부 케이스에서 성능이 좋아서 전체 평균을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초과 수익률의 분포를 모델별로 확인을 했을 때도 거의 모든 모델에서 SNS 피처를 투입했을 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적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고 조금 더 모델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이제 경영진이나 사회적 물의라는 토픽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센티멘트를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다면 모델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추가적으로 인간이 이러한 뉴스나
텍스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를 모델에 적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론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적용해 스탁 프라이스 프레딕션을 하려는 선행 연구로 아래 연구를 이제 정리를 해서 연구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K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연구인데요. 미국 금융 섹터의 4개 종목에 대해서 AK 보고서, 수시공시 보고서들을 수집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SPB라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이혜진 박사과정이 말씀드렸던 대로 닥투백이나 워드투백 모델을 패러그래프 단위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패러그래프 벡터, 패러그래프 투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모델에 이제 클래스 라벨이 있을 경우에 슈퍼바이즈드 패러그래프 벡터라는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SPB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도식화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단어들을 초록색과 같은 단어들을 초록색으로 표현하였고, 각 패러그래프의 아이디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패러그래프과 단어들을 같은 벡터 공간에 인베딩 시킵니다. 근데 각 패러그래프별로 할당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라벨을 마찬가지로 같은 벡터 공간에 합습시켜서 조금 더 패러그래프 단위의 특성을 잘 반영하게끔 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금융 분야의 연구에 접목을 시킬 때는 이 클래스 라벨을 긍정, 부정 같은 센티멘트로 놓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시가 나오고 다음날 수익률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태깅을 해서 해당 클래스를 같은 공간에 인베딩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B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주가 상승 하락 여부를 맞추는 모델의 어큐러시가 약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25.4%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어큐러시 증가라는 정량적인 기준 말고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터프레터빌리티가 높아졌는데요. 오른쪽 아래처럼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 해당 문서들을 벡터 공간에 인베딩 시켰을 때 네거티브 영역에 좀 더 많은 포인트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터프레티빌리티나 어큐러시 측면에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던 논문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적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연구로는 이제 인간이 뉴스나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반영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날짜의 모든 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더 중요한 뉴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 더 중요한 뉴스를 찾아내는 단계에서는 뉴스 레벨 어텐션을 적용을 할 수 있겠고, 날짜별로 더 중요한 시기에 뉴스에 어텐션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템포럴 어텐션을 적용을 해 투스텝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HAN, 하이브리드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요. 이 모델은 2017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결과를 확인해 보면 로봇이 찍어내는 좀 기계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뉴스에는 어텐션 스코어를 낮게 배정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스탁 트렌드 예측에 도움이 될 만한 인포메이티브한 정보에는 어텐션 점수가 높게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 뉴스들을 분석해 투자하는 전략을 짰을 때 이런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는 백테스트 결과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프레임워크까지도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적용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임포턴스나 센티멘트 등을 추출해서 스탁 프라이스 프레딕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연구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스탁 프라이스 프레딕션 태스크를 연구를 진행을 하는
스탁 프라이스 프레딕션을 연구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주로 논문에서는 타겟 Y를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는 상승 하락 여부를 진행하는데 실제 투자를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얼마나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지 어소시에이티드 리스크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트리플 베리어 메소드나 메타라벨링 폴 베팅이라는 방법론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리얼월드에서 투자를 할 때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통해서 모델 인퍼런스를 하고 액션을 하는 각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코드를 효율적으로 짤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세일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데이터 마이닝 센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현용 연구원께서 Practical Solutions to Covariance Matrix Estim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박사과정 김현용입니다. 저는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무에서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다 보면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공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MSCI 에퀴 같은 여러 나라의 주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투자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익률을 높이 얻는 것이고 그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된다라는 말을 저는 리스크가 최소화된다 또는 수익률의 변동성이 최소화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측정해야 될 텐데 그 측정하는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여러 주식의 주가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데이터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가로줄에 시간이 있고 세로줄에 주식이 있고 가로줄과 세로줄이 교차하는 칸에는 각 주식의 해당 날짜의 수익률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코베리언스를 예측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고 그런데 이 코베리언스를 예측할 때 실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첫 번째는 공휴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오른쪽 표처럼 빨간색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바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결측치가 소속한 세로줄을 없애거나 가로줄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로줄을 없애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요. 가로줄을 없앤다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데이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세로줄을 없애면 2번, 4번 주식이 없어지고요. 가로줄을 없애면 12월 2일, 12월 3일의 데이터가 없어지니 데이터가 거의 절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미싱 데이터 프로블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싱 데이터 프로블럼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나라의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그 나라 간의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시차가 크다는 얘기고 시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대가 서로 다를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그럼 그때 그 나라들에서 발생한 수익률을 과연 우리 이 데이터에서 같은 가로줄에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이 가로줄에는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주가의 변동분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보이시는 표처럼 데이터를 재배열해야 할 텐데요. 보시면 첫 번째 줄이 12월 1일, 두 번째 줄도 12월 1일, 세 번째 줄도 1일입니다. 첫 번째 줄은 아시아의 데이터인 12월 1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줄은 유럽, 세 번째 줄은 미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결측치가 되고요. 우리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회색 칸은 서로 엇갈려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데이터를 스태거 데이터라고 받고 스태거 데이터 프로블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앞에 이제 1, 2번 문제와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주식의 개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 나라의 주식을 MSCI 에퀴에서 골라서 담다 보니까 1000개, 200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른 주식의 수가 바로 저희 데이터의 차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줄에 담기는 그러니까 시계열의 길이, 이 길이는 보통 길어야 100 몇십, 짧으면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데이터가 시계열의 길이에 비해서 데이터의 차원의 수가 굉장히 큰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 차원의 수가 너무 크다 보면 우리가 이걸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계산했을 때 싱귤러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또는 어렵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옵티미제이션 할 때 이 코베리언스를 역행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문제를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프로블럼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1번 문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지난달을 돌이켜보면 11월에 휴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을 안 한 날이 없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코트라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들의 공휴일 달력입니다. 11월에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달력인데 빨간 날이 아닌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는 쉬고 있다. 그런데 이 쉬고 있다는 의미는 주식 거래도 쉬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 안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데이터의 공휴일 때문에 그 결측이 발생하는 부분은 굉장히 산발적이겠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불규칙적으로 공휴일이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이러한 달력이 우리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보면 이제 가로줄에는 시간, 날짜가 있고요. 세로줄에는 종목이 있습니다. 칸에는 주가가 있고요. 회색 칸이 결측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결측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결측이 소속된 이 가로줄을 제거한다고 하면 데이터의 절반이 날아갈 겁니다. 만약에 세로줄을 제거한다, 그럼 남는 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실무자분들께서는 적당히 가로줄과 세로줄을 제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배깅이라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깅이라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면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5개의 주식이 있고 4일치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임의로 두 번째 주식과 네 번째 주식에는 결측이 하나씩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배깅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개의 주식 중 임의로 몇 개를 고릅니다. 저는 한 3개를 골라봤고요. 1, 3, 5번 주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표가 생기겠죠. 이 두 번째 표로부터 이제 세 번째 표로 넘어갈 때 코베리언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는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르도와 울프라는 이제 가장 유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오늘의 세션에서는 LW 방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3개에 대해서만 코베리언스를 구했으니 저는 이 세 번째 표에 있는 코베리언스를 로컬 코베리언스를 일단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코베리언스를 보면요. 다 칸이 비어 있겠죠. 계산한 적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면 로컬 코베리언스에 있는 이 값들을 위치에 맞게 붙여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건 1, 3, 5번 주식의 코베리언스니까 가장 오른쪽에 1, 3, 5번 이 위치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채워지겠죠. 회색으로.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n회 동안. 그럼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선택된 주식 중에 결측치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가로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컬 코베리언스 계산하고 이제 우리가 구한 큰 코베리언스에 덮어 씌우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 3, 5번 주식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1, 2, 3번 주식을 뽑으면 그 1번의 베리언스는 2번 계산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 두 값을 이제 평균이라든지 어떤 요약 방식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런 방법을 n회 반복했을 때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겠죠. 이 n회, 이 n이 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스타핑 룰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베리언스를 구했는데 우리의 목표를 다시 상기해보면 결국에는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매트릭스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하는가 실험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실험한 방법은 GMVP,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베리언스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그 포트폴리오를 구매해서 리얼라이즈드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실험 디자인이 있는데요. 프라이싱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N일치의 데이터를 뽑습니다. 이 N일치는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데이터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N은 50, 70, 90, 110 네 가지를 테스트했고요. 우리가 매트릭스는 두 가지를 뽑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은 LW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안한 이제 배깅을 합친 배깅 LW 방식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포트폴리오를 20일 동안 진행을 시켜서 리얼라이즈 리스크를 계산하고 이것을 모든 데이터 기간에 반복하면 여러 개의 리얼라이즈 리스크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평균 내서 이것이 작을 때 제가 제안한 방법이 유의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MSCI 에퀴 중 APEC 부분에 해당되는 주식들입니다. 트레이딩 아이템의 수가 800에서 9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데이터 기간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치입니다. 이 아래에 10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각 그래프는 각 해의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고요. 각 그래프에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은 기존의 방법, 주황색 선은 제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 세로축에는 리얼라이즈드 리스크가 있어서 낮은 값일수록 저희가 좋아하는 값이 되겠고요. 가로축에는 며칠치의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50, 70, 90, 110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과 2016년을 제외한 이제 모든 8개년에 대해서 리스크가 감소했고 평균 35%가 감소했습니다. 35%가 감소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거고요. 2011년과 2016년은 이제 제가 그 알고리즘에 그 매트릭스가 수렴하는 조건을 넣었는데 수렴하지 않아서 이제 데이터 결과가 빠져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더 개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MSCI 에퀴에서 유럽 부문의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아이템의 개수는 이제 324개에서 363개 정도가 있고 데이터 기간은 동일하게 10년입니다. 이때는 리얼라이즈 리스크가 17%가량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SCI 에퀴 중 라틴 부분입니다. 주식 트레이딩 아이템의 개수는 앞에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대략 80개 정도고 10년치를 테스트하니까 리얼라이즈 리스크가 35% 감소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였던 미싱 데이터 프로블럼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이 배깅 방법은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17%에서 35% 정도 감소시켰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시간도 적게 들리는데 리스크가 이 정도 감소되어서 상당히 만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제를 다룰 텐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이디어에 대해서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나라마다 거래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 Staggered Data Problem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시아의 해가 밝을 때 유럽이나 미국 쪽은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유럽이 낮일 때는 나머지 지역이 밤, 또 아래 오른쪽 그림을 보면 미국이 낮일 때는 유럽과 아시아가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시간이 실제로 많이 겹치지 않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현상이 우리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아까 회색이 결측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싱 데이터 프로블럼 때보다 훨씬 많은 결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배깅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게 거래 시간대가 달라서 이 수익률, 이 값들이 존재하는 가로줄들이 아예 겹치지 않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배깅 방식으로 가져와도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없는 조합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태그 데이터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번에도 간단한데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같은 가로줄 안에 표현되는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익률이 존재하는 시간대를 재배열해서 이 같은 줄 안에 수익률을 놓이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 수익률 데이터를 재정의할 수 있고
그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코비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게 기준 시간대가 달라지면 이 주가 수익률 데이터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리언스를 계산하면 신기하게도 에이시메트릭한 코비리언스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는 아닌 거죠. 에이시메트릭하니까.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걸어놨고요. 이 에이시메트릭한 게 왜 나오냐?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면 삼성전자가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랑 그 테슬라의 주가 변동분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친 영향이 같지 않다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변동분의 차이를 방향성을 부여해서 다르게 규정한 게 에이시메트릭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로 볼 수 있고요. 수학적으로 약간 풀어보면 기존의 코비리언스 매트릭스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결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어링 방법을 통해서 여러 시간대의 분포에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은 시간대가 다르다는 걸 무시하고 코비리언스를 만들고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향성을 고려해서 코비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나중에 실험의 결과물이 나오면 또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문제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MSCI 에퀴 같은 경우는 3,000개 종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시계열의 길이는 30에서 많아야 1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차원의 데이터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쓰인 것처럼 슈링케이지 메소드나 레귤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 말고도 주식의 수가 많으니 이 숫자를 줄여서 해결하자는 압축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PCA를 이용한 방법도 있겠고요. 또 많이들 사서 쓰고 계시는 MSCI 바라는 팩터 베이스드 모델을 이용해서 압축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 압축을 할 때 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인코더 모델들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 그 시간별로 주가 수익률이 나와 있는 이 차트, 이 표를 고차원에서 저차원 오른쪽에 있는 데로 보내는데요. 이때 쓰는 게 인코더고, 그러면 압축이 되었으니 더 이상 세로줄이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레이턴트 피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차원 문제가 해결된 이 레이턴트 피처들을 이용해서 코비리언스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스톡 레벨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왼쪽 아래에 있는 표에서 그 가로줄들, 그 타임이 아니라 스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이제 가지고 제가 모델링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에스티메이션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심하다 생각되는 세 가지를 가져와서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좋은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나오면 더 이상 이제 구매해서 쓰지 않고 이런 방법들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고요. 오늘 아쉽게도 Q&A 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각 세일즈 분들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답변을 모아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번째 세션으로 서울대 데이터 마이닝 센터 박사과정 김용희 연구원께서 Issues in Financial Data Management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용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금융 데이터에서 어떤 처리를 하거나 사용할 때 매핑이나 데이터 에러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 중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구조적인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세 주식이 지금 보이는데요. 셋 다 같은 아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주식이 다 다른 주식이죠. 보시면 하나는 암스테르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는 런던, 하나는 프랭크푸르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식이고 같은 클래스예요. 클래스의 주식인데 가격도 다르고 당연히 다른 데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도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이신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와,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아이신으로 가져오세요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SIN으로 프라이싱 데이터를 시장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태스크인 거죠.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보면 ISIN으로 거래를 해줘라고 예를 들어서 브로커에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거를 구매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프랭크푸르트 거래를 구매를 했다. 그럼 거래량이 훨씬 암스테르담 거보다 훨씬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작은 양의 거래량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데이터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와인드해서 암스테르담 거를 다시 사게 되면 거래 비용이나 다른 문제들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마스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벤더들마다 다른 데이터 컨텐츠들이 있고 그 컨텐츠를 묶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핑 시스템이 필요하고 아까 전처럼 이런 아이신들에 대한 문제들이나 공통 코드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마스터는 금융증권에 대한 참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으로서 이걸 통해서 거래 리스크나 거래 리스크, 금융, 청산 등등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유형에 무조건 쓰여야 되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들의 계층 구조를 잘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해결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전에 아이신 같은 경우에는 쉐어 클래스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식별자이고요. 저희가 보는 어떻게 보면 시장 데이터는 트레이딩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클래스 A를 가져와 하는데 당연히 트레이딩 아이템 레벨에서는 당연히 많은 주식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유 식별자들을 부여를 하고 또한 이제 이 레벨에 맞는 식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티커와 익스체인지를 사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되고 있는 RDSA라는 주식을 가져와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 벤더들은 이런 고유 코드를 붙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금융 데이터 공급자는 왜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고 다 각기 다른 고유 코드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예제로 돌아가서 그럼 티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데이터 벤더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도 목적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티커가 아래의 예제와 같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티커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 두 티커가 같은 회사라는 걸 인지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연결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바뀌지 않는 어떤 하나의 고유 코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유 퍼머넌트 코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코퍼레이트 액션마다 아이덴티파이어가 바뀐다면 만약에 이 기준으로 데이터 벤더가 관리를 한다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운스트림에서도 퀀트 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경우에 굉장히 제가 아이신이나 티커를 사용해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핑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현직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 공급사들의 고유 코드를 사용하거나 어떤 자신만의 고유 코드를 부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유 코드라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 바뀌지 않는다는 코드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항상 매핑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고유 코드끼리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블룸버그의 코드와 예를 들면 리피니티브의 코드가 항상 매핑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계승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HP의 예제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컴퓨터 기업인 HP를 가져왔는데요. HP가 옛날에 이제 HP와 HPE로 분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핀오프 과정의 일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S&P라는 데이터 벤더는 옛날에 그 HP를 얘가
이 HP가 계승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옛날의 HP, 구 HP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가격도 연결이 되고요.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HPE 같은 경우는 신생 회사가 되는 거죠. 새로 생긴 회사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벤더가 이건 잘못됐어. 왜? CEO가 HPE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1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냐.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건 어떻게 보면 틀린 방법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더마다 조금씩 다른 계승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의 데이터 공급자 A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맥 윗맨이라는 이 CEO가 HPE로 갔는데 얘가 적법한 계승된 회사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얘는 모든 HP의 구 HP의 데이터들을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새로 어떻게 보면 S&P에서는 이 구 HP에서 연결된 그 요 HP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져갔고요. 새로운 데이터 공급자에서는 HPE가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매핑을 하게 되면 이 얼라인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유 코드끼리 틀리지 오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1 매핑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시큐리티 마스터 부분을 좀 저희가 다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좀 나와서 이제 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때 어떤 문제점들 조금 하나의 문제점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일된 뷰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전처리, 변환, 검사, 조정 등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데이터 패키지들은 데이터의 형태, 효율성 등등의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스키마들이.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져갈 때 정말 잘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올 때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일단 인적 분할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 회사의 주주 구성 비율이 기존 회사 주주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회사를 나누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는 그럼 어떤 데이터 벤더를 가지고 쓰느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아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 데이터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업력도 한 20년 이상 되는 회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덕전자라는 이제 하나의 스핀오프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2020년 5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대덕전자에서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하나는 대덕이 계승을 하고 두 번째는 대덕전자라는 신설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핀오프를 하기 전에는 6,500원의 가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수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야후 파이낸스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수정 주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스핀오프가 끝나고 나서의 종가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요 차이는 이게 첫 번째로 거래된 날짜 5월 21일 날 거래된 그 종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마이너스 2.46%.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후 수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디비den드와 스플릿이 두 개 다 적용된 수정 주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해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27일 대덕전자 주식 100만 주를 매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인적 분할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100만 주를 거래했는데 지금 그때 대덕전자, 옛날 구 대덕전자는 거의 7,800만 정도의 주식이 있어서 제가 1.28%의 보유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적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유권의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눠져도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대덕과 대덕전자 둘 다 1.28%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 이후 첫 거래일 날 한번 저희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총 주식수, 지금 5월 21일 날 시가 기준으로 총 주식수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환산을 하면 저희가 63만 주 정도를 갖게 됩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덕 같은 경우에는 37만 주 정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5월 21일 날 비수정 쪽으로 시가를 구성해 볼게요. 그러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10,000원이었고요. 그 날의 종가는 9,930원이었습니다. 대덕 같은 경우에는 7,940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자산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대덕 쪽의 자산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저희가 이제 대덕을 들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덕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배당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가의 대덕전자, 그러니까 저희가 계승 안 하는 회사를 산다고 하면 요 가격에 사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의 자산이 저희에게 남게 되는 거고요. 종가의 대덕전자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요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월 27일 날 저희 자산은 100만 주에 8,210원이었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하던 굉장히 10%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보시면 마이너스 2.4%였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주사 전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KCC 등등의 이제 지주사 전환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인적 분할 구조적 문제를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이스가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 벤더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적 분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적 분할 문제와 같이 데이터들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심지어 다른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서 좀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스만의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벤더들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오늘 포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저희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위원께서 Residual Momentum Strategy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글로벌 퀀트 허율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 오늘은 토탈 모멘텀 전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저희가 알고 있는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프린츠의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현재의 주가에는 과거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익률을 통해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특정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모멘텀 전략을 구분하면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단기와 장기 모멘텀은 수익률이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중기 모멘텀인 3에서 11개월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미래 수익률이 높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모멘텀 전략은 오늘 말씀드린 모멘텀 전략도 마찬가지로 중기 모멘텀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계열 모멘텀과 횡단별 모멘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측표의 횡단별 모멘텀을 보시면은 유니버스 내 상대적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방법으로 오늘 저희가 다룰 모멘텀 역시 상대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멘텀 프리미엄이 발생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왜곡으로 인해
모멘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을, 부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과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인데, 주가가 상승한 종목의 경우 주가가 평균 회귀하는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역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전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좌측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높고 MDD, 최대 낙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토탈 모멘텀 전략의 취약점이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가 있는데,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장 대비 모멘텀 전략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시장이 회복한 2009년에는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긴 하락 끝에 반등할 때 모멘텀 전략의 성과가 매우 부진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모멘텀 크래시라고 합니다. 모멘텀 전략이 이러한 취약점을 가지는 이유는 전략의 특성상 특정 팩터의 쏠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2007에서 2009년 글로벌 주식시장 내 주요 팩터의 연도별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시장이 급락하며 상대적으로 퀄리티주들이 좋은 성과를, 가치주들이 저조한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7년, 2008년 모멘텀 포트폴리오에는 가치주는 숏하고 퀄리티주는 롱하는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이 실제로도 이러한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우측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팩터를 활용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각 팩터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확인해 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 팩터의 베타 값이 0.77로 퀄리티 팩터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컸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치 팩터에 대한 베타 값은 마이너스 1.14로 가치주를 숏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탈 모멘텀 전략은 특정 팩터가 지속 상승할 경우 포트폴리오가 특정 팩터에 쏠리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MDD가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전략이 특정 팩터에 쏠리지 않게 함으로써 전략의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입니다. 이 전략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유럽의 헤지펀드인 로베코의 컨트헤드인 블리츠가 2011년에 논문으로 확립한 내용입니다. 이제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논문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이 토탈 모멘텀 전략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차트를 보시면 드로우다운 또한 토탈 대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샤프 지수가 약 2배 개선된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탈 모멘텀이 토탈 리턴의 모멘텀을 이용한다면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레지듀얼 리턴의 모멘텀을 이용합니다. 레지듀얼 리턴은 우리말로 하면은 고유수익인데, 개별 주식의 초과 수익률에서 기존의 팩터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의 초과 수익률을 파마 프렌치의 3팩터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제 36개월 동안의 매월 고유 수익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 수익의 최근 1개월을 제외한 12개월 수익률을 계산하고 동일 기간의 변동성으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한 값이 클수록 상위 포트폴리오에 넣었고, 이 값이 작을수록 하위 포트폴리오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포트폴리오를 롱하고 하위 포트폴리오를 숏하는 전략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팩터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기 때문에, 즉 각 팩터가 설명할 수 없는 잔차를 가지고 구성하였기 때문에 각 팩터에 대한 노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팩터에 쏠린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기존 토탈 모멘텀 전략이 지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토탈 모멘텀 전략 대비해서 시장, 사이즈, 가치, 퀄리티 모든 팩터에서 그 노출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팩터에 대한 노출도를 없앰으로써 토탈 모멘텀 전략 대비해서 변동성 또한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의 성과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한국 등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서의 결과인데,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 모멘텀 전략이 모멘텀 크래시를 일으키며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상당히 견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2011년 이후로는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의 성과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아마도 이제 2011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이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 주체와 투자 규모가 늘면서 전략의 알파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스톡스 600 구성 종목을 가지고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앞서 미국에서의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 금융위기 때 견조한 성과를 보였고 2014년 이후로는 알파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신흥국에서는 매우 무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좌측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탈 모멘텀 전략과 동일 비중 전략과 비교 시에 모든 성과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탈 모멘텀 전략이 여전히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한국에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였습니다.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던 금융위기나 2018년 말, 그리고 최근 코비드-19 위기 국면에서도 그 하락폭이 상당히 작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로 이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은 토탈 모멘텀 전략 대비해서 변동성과 MDD가 크게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주식시장에서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의 성과가 우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그 성과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한국과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상당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지듀얼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글로벌 주식 영업부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AI 퀀트 포럼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